자,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1과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하고 저장된 데이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에 대해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탐색을 해보는 건데 주요 내용은 뭐 전처리, 탐색, 통계기법에 의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파트에서요. 데이터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새로 만든 요리의 가격을 예측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격이 잘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재료비, 재료의 가격, 또 요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뭐 인건비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뭐 가스비, 전기세, 뭐 이런 여러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내가 다 안 쳐다보고 재료비만으로 요리 가격을 예측할 거다. 이러면은 데이터 특성이 하나인 단변량 데이터예요. 근데 요리 가격을 재료비로만 예측하진 않죠. 제가 지금 적어놓은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이 특성이 2개 이상인 데이터를 다변량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계열 데이터는 뭐냐면요. 시간 순서에 따라 관측된 데이터예요. 주식 가격, 그 날짜, 계절에 따른 기온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순서에 관측됐으니까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할 건데, 뭐 집계 방법이 있고요. 일반화 방법이 있고 정규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화 방법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화화만 한번 보면요. 잡음을 제거하여 추세를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음이 많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기 안 좋기도 하고 데이터를 학습할 때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면 평화라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얘가 그러니까 부드러워지죠. 이게 평화라고요. 평화라는 이거 오타죠. 평화하 아니고 평화화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3과목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결집값이란 게 있습니다. 결집값. 그러니까 결집값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문조사하려고 뭐 설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더니 설문 중에 뭔가 누군가는 응답을 안 한 보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고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고요. 널 NA로 표시를 하고요. 근데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일부러 안 한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집값들은 내가 분석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대치하거나 평균 대치 혹은 회귀 대치, 회귀 분석의 결과로 대치한다라고 했는데 회귀 분석은 3과목에서 또 배울 거예요. 회귀 대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확률 대치법이라고 해서 가까운 값으로 변경을 합니다. KNN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KNN이 막 어떤 알고리즘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가까운 값을 찾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여러 번 대치하면 되겠죠. 여러 번 대치하는 방법은 대치, 분석, 결합, 대분결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결집값 말고도 이상값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값은요,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 말 그대로 이상한 데이터죠. 근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체중 3kg 어때요? 수집을 하고 났더니 체중 3kg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이상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체중 3kg인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값을 항상 제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로 이상값을 항상 제거해야 된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이겠죠.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상값을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ESD 방법이 있어요. ESD 방법은 자, 이런 분포를 그리는 데이터들 어디서 봤죠?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이거를 학창 시절에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오래돼서 가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는 가정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시험을 보고 나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기죠. 그럼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요? 5등급에. 그렇죠. 요 평균이 5등급이거든요. 그렇죠. 가운데니까 5등급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그리고 1등급이나 9등급에는 사람 많이 없죠. 그쵸?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뒤로. 자, 그럼 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 3배 넘어가는 값들은 이상값으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걸 ESD 방법이라고 하고요. 사분위수 방법이 있어요. 사분위수 방법은 내가 수집한 데이터의 Q1은 25%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Q3는 75% 지점이에요. 이 Q3와 Q1의 길이를 IQR이라고 부릅니다. 이 IQR을 기준으로 해서 Q1 지점에서 1.5배 IQR배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이상값으로 판단하고요. Q3로부터 또 1.5 IQR배 떨어진 지점을 이상값으로 판단을 하면은 이게 바로 사분위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상값까지 판단을 하면은 내가 변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의 요리 가격을 예측하려고 아까도 다시 예를 들어보면요. 뭐 재료값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뭐 가스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해놨어요. 수집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 개들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뭐 이상값도 판별을 했고요. 결측지도 판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리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요 변수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요리 가격이 예측이 잘 될까를 골라줘야 된다고요. 특성을. 그 중에 전진 선택법은요.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요. 추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추가해서 요리 가격을 예측했을 때 뭐가 잘 맞을까 하는 게 전진 선택법이고요. 후진 제거법은요. 다 추가해놓고 제거해가면서 요리 가격이 예측이 잘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후진 제거법이에요. 그리고 단계별 선택법은요. 둘 다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상관계수 매트릭스 분석이라는 게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상관계수는요. 뒤에서 기초 통계할 때 다시 얘기는 할 건데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지금 알아두세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의 상관관계, 1일 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거의 0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x1, x2, x3, x4를 가지고 4개를 매트릭스를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는 항상 1의 상관관계를 갖죠.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대각선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x1하고 x4 이때가 둘이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 인건비에다가 또 뒤에 월급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월급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럼 얘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두 개로 요리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비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랑 월급은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겁니다. 높아서 하나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x1과 x4랑 지금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상태가 이런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제거하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관계수 매트릭스 분석이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관계수가 높은 거 아니면은 마이너스 0.95 정도 되는 아예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도 이거는 제거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1이나 마이너스 1에 근접한 애는 둘 중에 하나 제거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1차원에 놔두면요. 내가 5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1차원에 놔두면은 좀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차원을 2차원으로 바꿨어요. 2차원으로 바꾸면은 이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좀 넓게 퍼지겠죠. 자, 그럼 어때요? 1차원일 때는 오밀조밀했던 데이터가 2차원일 땐 빈 공간이 많아져요.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학습할 때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빈 공간은 다 0인 데이터예요. 의미가 없는 데이터니까 이런 것들도 다 다루려니까 성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인건비가 있고 월급이 있으면은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하나를 지워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엔 지우지 말고요. 이 두 개를 차원을 축소해서 새로운 인건비 다시 뭐 이런 식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면 2차원이었던 데이터가
1차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 아까우니까 둘을 결합해서 차원을 내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성분 분석이 있고 특이값 분해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차원 축소 기법들은 엄청 많은데요.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온 애들만 정리한 거예요, 지금. 주성분 분석은요, 상관속 높은 변수, 그러니까 두 변수를 결합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변수로 만들었는데 분산이 가장 큰 쪽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고요. 설명력의 70에서 90% 갖는 개수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요 인건비 다시가 70에서 90% 정도로 얘네 둘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성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값 분해라고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시험에 나온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고요. 특이값 분해를 할 때는요, n/n 크기의 비정방 행렬, 즉 행과 열의 크기가 달라요. 이 비정방 행렬을 요런 수식으로 분해하면 된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요 정도만 시험에 나왔어요. 여태까지. 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걱정되시면은 책 같은 거 찾아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구글링 해서 더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요 정도만 알고 들어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약 변수와 파생 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요, 그냥 수집된 정보를 종합한 변수는 요약 변수라고 부르고요. 파생 변수로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해서 고객 구매 등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논리적 타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변환해 줍니다. 변수를 변환해 주는데, 지금 보면요. 수치형 자료랑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읽어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치형 자료는요, 키, 몸무게 같은 수치, 그쵸? 말 그대로 수치예요. 범주형 데이터 자료는요, 어디에 속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혈액형, 성별, 내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범주형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 두 개로 구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자, 수치형 변수를 변환을 할 건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Z스코어 정규화, 두 번째 최소 최대 정규화, 세 번째 로그 변환이라고 있는데요. 자,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어요.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는데 이 키는요, 이 키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때요? 둘 다 다르겠죠, 그쵸?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달라요. 특성이 다르다고요. 그럼 이 특성을 다른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맞춰줄 때 어떻게 특성을 맞춰줄 거냐? 첫 번째 방법이 Z스코어 정규화라고 해서 얘네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는 가정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데이터들은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많이 한다고.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가정하에 얘네를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 그러니까 분산도 1이겠죠, 그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의 데이터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달랐지만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요. 그럼 두 데이터의 특성이, 키와 몸무게라는 데이터의 특성이 똑같아졌죠. 그러면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수식으로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평균을 빼주고요.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기가 막히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 1로 바뀌어요. 이거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 공식은. 그리고 우리가 그때 표준 정규 분포는 n.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의미고요. n이. 그리고 0 평균 1 표준 편차. 아니, 분산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방법은요. 최소 최대 정규화가 있어요. 최소 최대 정규화는요. 키를 조사했더니 0에서 한 190, 0은 좀 그렇고요. 한 80에서 190 정도인데 몸무게는 40에서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네를 아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일화시켰다면요. 지금 얘네는 0에서 1 사이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100은 1이 되는 거고 40은 0이 되겠죠. 그리고 80은 0이 되고 190은 1이 될 겁니다. 자, 요런 방법이 최소 최대 정규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로그 변환은요. 자, 정규 분포를 그리긴 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또 요거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로그를 취하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식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쏠려 있던 데이터가 로그를 취했더니 약간 좌우가 골고루 분포가 되는 정규 분포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로그 변환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치형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을 써서 변환을 하는데 범주형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범주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혈액형 성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혈액형 성별 이런 것들은 내가 예측을 할 때 혈액형 이거를 컴퓨터에 그대로 A형, B형, AB형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없어요. 컴퓨터는 숫자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줘요. 내가 오렌지 바나나 포도가 있습니다. 오렌지 바나나 포도를요. 오렌지를 0번, 바나나를 1번, 포도를 2번으로 바꿔줘요. 이거를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코딩 방법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포도가 오렌지보다 큰 값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바나나가 오렌지보다 큰 값이에요? 아니죠. 그냥 0, 1, 2로 바꾼 건데 컴퓨터는 얘를 크기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오렌지보다 큰 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한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원한 인코딩은 해당하는 컬럼만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오렌지, 바나나, 포도가 있으면요. 1, 0, 0 이런 식으로 해서 오렌지 1 그리고 바나나는 두 번째니까 두 번째만 1 포도는 세 번째가 1이니까 세 번째니까 세 번째가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100, 010, 001 둘 다 세 개죠. 세 개 다 크기는 1인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원한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타깃 인코딩은 타깃 변수를 평균값으로 변환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 데이터가 있고 고양이 데이터가 있어요. 강아지 데이터가 있고 고양이 데이터가 있는데 나는 강아지 데이터는 200개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 데이터는 50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학습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불균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면은 가중치 균형 적용은요. 고양이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더 줘버리는 거고요. 언더샘플링 방법은요. 자, 많은 데이터를요. 강아지가 지금 200개잖아요. 그 얘를요. 일부만 선택해서 축소시켜버려요. 이게 언더샘플링 방법이고요. 오버샘플링은요. 뻥튀기를 시킵니다. 작은 고양이가 50개밖에 없으니까 고양이를 어떻게든 뻥튀기 시켜가지고 200개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버샘플링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탐색이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이 있는데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의 의미를 찾기 위해 통계 시각화를.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든 시각화된 걸 보는 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 보고를 하는데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는 거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고요. 평균은 어떻고요. 표준편차가 어때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면은 훨씬 있어 보이죠. 그런 게 바로 탐색적 자료 분석이고요. 네 가지 주제는 저잔재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성의 강조, 잔차 계산, 자료 변수의 재표형, 그래프를 통한 현시성. 그래서 저잔재현 외우시면 되고 상관관계 분석. 아까 상관계수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면은 어떤 변수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는 피어스 상관 분석이 있고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 있는데 스피어만 상관 분석은 비선형적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걸 물어봤을 때 특징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피어슨 상관분석 이거는 스피어만 상관분석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초 통계량 어쨌든 기초적인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있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균 중압값 최빈값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분상은요, 두 확률 변수의 상관 정도예요. 그래서 크면 양의 상관관계, 작으면 응의 상관관계인데 얘의 단점은 최대 최소 값이 없어서 강약 판단이 불가해요. 공분산이 뭐 400이에요. 값이. 그럼 얘가 양의 상관관계건 아니겠는데 얼마나 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알 수 없으니까 상관계수란 걸 써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값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고요. 아까 다 한 거예요. 1은 정비례 관계, 마이너스 1은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대값과 분산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 n 뭐라고 그랬어요? 정규분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로 독립의 x, y가 각각 x는요 평균이 20이고 분산이 4, 그리고 표준 편차가 2겠죠. 그럼 루트를 씌우면 그렇죠. 그리고 y는요 평균이 27이고 분산이 1을 따른다고 하는 분포예요. 여기서 z의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때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z일 때는 씌워주면은 그냥 다 분리해서 평균값 다 넣어주면 돼요. 그쵸? x의 평균값 50, 20, y의 평균값 기대값 27, 그리고 5, 7, 마이너스 7, 15 다 있던 것들이죠. 다 넣어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4 나옵니다. 기대값은. 자,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상수는요 없는 셈 취급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0으로 취급해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산은 어쨌든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곱하는 느낌이니까 요 앞에 곱해진 값들은 다 제곱해서 곱해져요. 그리고 2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7을 제곱하면 49가 되고, x의 분산은요 4였죠.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y의 분산은요 1의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149가 됩니다. 또 요런 특징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첨도와 외도가 있습니다. 첨도와 외도인데요. 첨도와 외도는요, 자료의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첨도가 0보다 크면요, 많이 뾰족하고요. 첨도가 0보다 작으면 좀 펑퍼짐하고, 첨도가 0이면 정규분포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데, 가끔 3을 기준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3이면 정규분포야, 첨도가 3이면 정규분포예요 라고 얘기도 하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되고 그때그때 잘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외도는 자료가 비대칭하다. 그러니까 외도가 0이면요 좌우가 균형 잡힌 정규분포가 돼요. 근데 외도가 0보다 작으면은 최빈값, 중하값, 평균값이 되고요. 외도가 0보다 크면요. 그렇죠. 외도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외도가 0보다 작으면 평균값, 중하값, 최빈값 순으로 되어 있고, 이거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고, 평균값은 꼬리를 따라갑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 어때요? 중앙값은 당연히 가운데일 거고, 평균값은 다 더해서 나눈 거니까 꼬리 쪽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얘는 외도가 0보다 크네, 얘는 외도가 0보다 작으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썸머리 함수라는 게 있어요. 썸머리 함수가 뭐 R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데, 이 결과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해석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age라는 변수랑 제가 survived 변수 2개 들고 왔어요. 네, 이 변수 2개를 들고 왔는데, age 변수는 나이죠. 나이는요 지금 보면은 썸머리 함수를 쓴 거예요. 썸머리 함수를 썼더니 이렇게 값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값이 튀어나왔으면은 민, 미디언 등이 이런 값들이 존재하니까 얘는 수치형 변수인 거예요. 범주형 변수는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빈도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범주형 변수예요. 그러니까 age는 수치형 변수고 서바이브드는 범주형 변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q1 21, q3 39, 요거 다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고, 지금 어때요? 미디언이랑 민값이 있으면 민값이,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요,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규분포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도가 0보다 크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측지 개수. 아까 결측지는 NA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시면은 얘는 지금 결축지가 86개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바이브드 변수는 범주 0은 266개인데 6개인데
범주 1은 152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클래스 불균형 상태잖아요. 클래스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니까 0을 다운 샘플링하거나 1을 오버 샘플링하면은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EDA를 할 때 통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각적인 거는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이런 그래프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은 4과목에서 또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과목에서도 다룰 거고, 아, 요 정도의 그래프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을 봐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고급 데이터 탐색. 여기 있어요. 고급 데이터 탐색인데, 시공간 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시간 플러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 정보에다가 시간 흐름 더한 거. 그래서 활용은 폐지격이라고 외우세요. 폐지격이라고 외우면은 패턴을 통한 예측도 하고요. 지도를 통한 위치 정보도 보고 격자 차트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폐지격. 알아두시면 되고, 다별량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다별량 데이터는요, 차원 축소예요. 차원 축소. 탐색하려면. 왜냐하면 다별량 데이터는 차원이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데이터의 특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이면 차원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10차원, 뭐 100차원 이런 애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를 해서 2차원이나 3차원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별량 데이터 탐색할 때는 차원 축소해서 차원 축소한 걸로 탐색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탐색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배운 주성분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차원 척도법, 로컬 선의 인베딩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 탐색은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요. 3과목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통계기법 이해.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어쨌든 통계를 알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잘 탐색할 수 있다라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우선 탐색을 할 때, 통계기법을 사용을 할 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선거를 할 거를 이제 사전조사를 예측을 할 거예요. 선거가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 다 가서 조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우리가 다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만 가지고 일부만 추출해서 모집단, 대한민국 전체를 분석하는 표본 주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라는 건데 랜덤 추출법은요. 무작위로 추출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거고요. 개통 추출법은요. 번호를 매겨서 일정 간격으로 추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면요. 1번 뽑고 난 다음에 2번 건너뛰고 3번 뽑아요. 그 다음에 4번 건너뛰고 5번 뽑아요.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는 게 개통 추출법이고요. 짐락 추출법은요. 내가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A, B, C 아파트 다 돌아다니면서 받기는 힘들어서 A 아파트만 뽑아서 여기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A 아파트에서만 조사를 해야지 라는 게 짐락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집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군집을 하나 선택해요. A라는 군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랜덤을 추출하는 게 짐락 추출법이에요. 그럼 칭하 추출법은 뭐냐? 시험 문제에 짐락 추출법과 칭하 추출법은 항상 헷갈리게 많이 출제를 하니까 지금 정리를 다 해주세요. 칭하 추출법은요. 1학년이 있고요.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학생들한테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만 해서 뭔가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랜덤하게 뽑았어요. 내가 랜덤하게 뽑았더니 1학년에서만 10명을 뽑았어요. 이러면 어때요? 좋은 데이터요? 좋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1학년만 아니고 1, 2, 3학년 골고루 나눠야 되죠. 그래서 골고루 나눠야 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을 층을 그어서 이 층 사이는 이질적이에요. 그쵸? 학년이 다르니까. 근데 층 내부는 어때요? 여기는 학년이 같으니까 동질적이죠. 동질적인 애들이요. 그래서 군집 내는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고요. 군집 간에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져요. 층 간은 이질적이고 층 내는 동질적이에요.
이 상태로 뽑는 게 층하추출법인데 만약 1학년이 100명이 있고요. 2학년이 200명이 있고 3학년이 300명이 있어요. 그러면 1대 2대 3으로 뽑으면 골고루 뽑히겠죠. 그쵸? 약간 같은 비율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게 비례층하추출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락과 층하추출법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원,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요. 복원 추출은 뽑았던 거 다시 넣어서 또 뽑고 다시 넣어서 또 뽑고, 그러니까 다시 포함하는 게 복원 추출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추출돼 있던 거는 제외하고 추출하는 게 비복원 추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초 확률 이론. 이것도 다 학창시절에 공부했을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조건부 확률은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은 백신 맞고 안 맞고가 영향을 미치죠. 조건이 걸린다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요. 근데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요. 이거는 독립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A가 3이 나왔을 때 주사위 B가 3이 나올 확률. 이건 뭐예요? A가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B는 3이 나올 확률에 영향 전혀 안 끼치죠. 그러니까 원래는 B가 A에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A 자체의 확률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독립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반 사건은요. A, B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앞면이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확률. 이거는 제로죠. 그쵸?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베이즈 정리는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다 라고 해서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3과목에서 나이브 베이즈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학창시절에 이거 다 배웠던 것들일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일 건데 어쨌든 자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확률 분포가 있어요. 확률 분포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말 그대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고요. 함수. 이상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상 확률 분포는 값을 셀 수 있는 애들, 연속 확률 분포는 값을 셀 수 없는 애들이요. 그래서 자, 요런 애들이 요런 게 뭐예요? 라고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게 뭐예요? 라고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섞어서 낸 다음에 성격이 다른 것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베르노이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갑자기 F 분포 이러면은 F 분포 고르면 되죠. F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배포 항항하라고 외우면 돼요. 뭔가 좀 약간 놀리는 듯한 어감이죠. 그쵸? 배포 항항하 이렇게 외워놓고 그게 아니면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뒤에서 뭐 검정하고 이럴 때 다 연속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루는 데이터들은 웬만한 건 다 연속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죠? 키, 몸무게 다 연속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Z 검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흔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분포는요. 평균치 차이 비교율 검정 시 사용한다. 그래서 T 검정 때 사용을 하고 데이터 개수가 30개 이상이면요. 정규성 검정이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이터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요. 정규 분포랑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분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0개라는 수치는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뭐 카이 제곱 분포도 있고 F 분포도 있고 뒤에 또 아노바 분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확률의 기대값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공식 있는데 공식 외워두고 있어야 기대값 계산해보라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출에 찾아보시면 기대값 계산하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급하게 풀지 마시고요. 얘가 이산적 확률 변수인지 연속적 확률 변수인지 꼭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공식 다 외워놓고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확률 분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표본 분포.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 못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표본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지금 뭐 증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증명할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다 배웠던 것들이요.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표본 집단의 표본 부표는요. 모집단의 기대값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요.
그렇죠? 표본 분포의 평균은. 표본 분포의 분산은요. 모집단의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이게 분산이죠. 모집단의 분산을 샘플 개수 n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나눈 게 표본 분포의 분산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머리 써봅시다. 우리 표본의 개수가 커져요. 내가 표본을 10개로 하냐 20개로 하냐 30개로 하냐 40개로 하냐 점점 커져요.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은 표본 분포의 분산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분모가 엄청 커지면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많을수록 분산은 0에 가까워진다. 표본 분포의 분산은 0에 가까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란 게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란 게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30개 이상, 아까 T분포도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랑 비슷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비슷해요. 중심극한 정리도 모집단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상관없이 표본을 뽑아서 30개 이상의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요. 표본들은 정규분포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를 알고 있으면 뭘 돼요? 통계를 잘 구할 수 있다. 통계를 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돼요. 왜?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분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정규분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정리되어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분포를 그리든 상관없이 얘를 표본으로 30개 이상씩 뽑아서 하면은 얘는 정규분포로 해도 된대요. 정규분포로 검증을 해도 된대요. 아시겠죠? 이게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정을 해볼 거예요. 추론 통계해서 추정을 해볼 건데 점 추정,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은 이거예요. 내가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가 오늘 2시에 택배 올 겁니다. 라고 한 게 점 추정이고요. 그러니까 2시라는 시간 딱 지정했어요. 특정한 값으로. 구간 추정은요. 오늘 1시에서 3시 사이에 택배에 도착할 거예요. 라는 게 구간 추정이에요. 우리 실생활 해서 점 추정 써요? 구간 추정 써요? 구간 추정 쓰죠. 그쵸? 점 추정은 예측이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 추정을 많이 쓰고요. 95%, 99%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95%의 확률로 1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할 거예요. 그럼 100개 중에 95개는 1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을 할 거고요. 5개는 1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을 안 하겠죠. 그쵸?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구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 약간 수학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안 되면은 그냥 공식이라도 외워버리면 돼요. 우리 시험만 합격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우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모든 것들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표본만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면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근데 제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은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어요. 얘를. 제가 만약에 세계의 금융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뭐 미국 대표도 있고요. 한국 대표도 있고 일본 대표도 있고 뭐 유럽 대표 이런 사람들이 금융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다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나 혼자 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0원, 2,000원이요. 다들 뭐 몇 달러 이러고 있는데 1,000원, 2,000원이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정확히 표준화된 걸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는 그 달러를 환율을 적용해서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인 거에만 관심이 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그리고 있는 거는 내가 이제 한국 가서 환율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건데 내가 요 넓이가
요 모든 넓이는 1이에요. 여기에 넓이는 아래 넓이는 항상 1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의 확률은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내가 95%로 예측을 하고 싶어요. 95%로 예측을 하고 싶으면은 이 안에 넓이가 0.95가 되면 되겠죠. 그쵸? 0.95가 되고요. 요 바깥이 넓이가 0.05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요 값이요. 요 값을 알면은 돼요. 요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요 값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그 머리 좋은 통계 하시는 분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값을요. 여기를 z 0.025 값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0이에요. 지금 요 지점이 0입니다. 요 지점이 0이에요. 0. 평균이 0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그려지는 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여기가 0.025. 왜 0.025냐?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0.5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둘을 합쳐서 0.05가 돼야 돼요. 그래야 0.95랑 합쳐서 1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05가 돼야 되니까 그 절반인 0.025가 여기에 위치하고 여기가 z 0.02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때 어떻게 썼어요? Z스코어는요. Z스코어 구할 때 아까 기억나시죠? 요 내가 구한 값에서 기대값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n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표본 분포의 분산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루트 씌워주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렇게 Z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들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며. 그렇죠?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0.025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02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95%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오면 95%로 신뢰할 만하다. 얘를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모평균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모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표본으로 모 집단을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95%인 경우에는 요 값이 1.96이 되고요. 얘가 그러니까 1.96인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96하고 1.96 사이 플러스 1.96 사이에 분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수준이 만약에 99%였어요. 99% 예측하면 2.576이 되는 거고 이 숫자들은 웬만하면 그냥 외워두세요. 95%, 99%. 문제에서 주어는 질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는 질 건데 주어지더라도 이 정도 99%랑 95%는 외워두고 있는 게 좀 속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을 몰라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면은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 약속합시다. 아시겠죠? 이거 왜 분산을 모르면 정규 분포를 못 쓰고 T 분포로 써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초통계 과목 대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이야. 한 학기 수업. 근데 우리 지금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 우리 받아들입시다.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T분포를 사용하고요. 자유도를 n-1을 쓰게 됩니다. 자유도는 자유가 있냐 없냐잖아요. 왜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니까 내가 표본으로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들을 사용해요. 표본의 값을 하나 썼어요. 값을 하나 썼으니까 자유도가 하나가 준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뒤에서 제가 자유도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n-1이다. 자유도는 하나 빼준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때요? Z값 대신에 T값이 들어가고 자유도에 따라 또 T값들은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층만 좀 바꿔치기 된 거예요.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을 추정을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진짜 그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너무 모르겠다, 나 수학 놓은 지 오래돼서 뭐 애매하다 하면요, 공식 외우세요. 공식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적어도. 자, 그 다음 가설 검정을 할 겁니다. 가설 검정을 할 건데, 자,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그 식당 메뉴를 보니까 1인분에 200g이라고 적혀 있어요. 1인분에 200g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삼겹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더니 200g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200g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검정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200g 아닌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삼겹살 1인분 시킬 때마다 가가지고 몇 g인지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몇 개의 표본만 뽑아서 재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즉 표본 조사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귀무 가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설, 식당에서 주장하는 거겠죠. 지금 삼겹살 200g이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귀무 가설이고요. 대립 가설은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삼겹살 200g 아닌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때 유의수준이란 게 있어요. 유의수준이란 게 있는데, 그리고 기각력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요. 삼겹살이 200g이 맞는데 실제로는 삼겹살 200g이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 판정해가지고 야, 삼겹살 200g 아니잖아 라고 잘못 판정을 했어요. 이거를 일종 오류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고 야, 삼겹살 200g이 진짜 아니었어요. 아닌데 내가 또 잘못 판정을 해가지고 야, 삼겹살 200g 맞구나 라고 또 잘못 판정을 했어요. 이걸 이종 오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집중할 거는요, 가설 검정에서 집중할 거는 일종 오류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일종 오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아까 구간 추정이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간 추정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리거나 아니면 T분포를 그리거나, T분포도 이런 식의 정규분포처럼 종 모양을 그립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그릴 때 내가 일반적 0.05라는 거는요, 95%로 예측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내가 95%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귀무가설 기각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삼겹살 200g이 아니야 라는 내 가설을 맞추고 싶어요. 그때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넓이가 0.95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 0.95 안에 있으면요, 요 안을 채택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채택력이라고 부르고, 요 사이드 얘를 기각력이라고 부릅니다. 기각력이라고 불러요. 자, 요 사이드를 기각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내가 요 바깥쪽에 있게 되면은, 기각력 쪽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계산한 값이 기각력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야, 삼겹살 200g 아닌 거 맞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삼겹살 200g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요, 삼겹살 200g이 아니야 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작다 크다 모두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측검정이라고 불러요. 양측검정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삼겹살 200g 보다 안 될 것 같아. 200g 보다 작아 라고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요거는 한쪽만 검증하면 되죠. 단측으로 검증하면 됩니다. 작다만 검측하거나요, 아니면요, 크다만 검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측 검정이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제가 문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문제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그 문제 보면서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도 문제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자, 기무가설, 가설 검정 문제 풀이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요.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는요, 기무가설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설정을 합니다. 같지 않으면요, 크다, 작다 모두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측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값이 크거나 값이 작으면요, 큰 쪽만 검정하거나 작은 쪽만 검정하면 돼요. 이건 단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표본 혹은 2표본, 하나의 모집단이면 1표본, 두 개의 모집단이면 2표본. 이거는 문제에서 보고요. 아까 얘기한 그거죠. 검정 통계량이요, 내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존재하면요, 기무가설을 기각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채택력에 존재하면요,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돼요. 기무가설이 채택된다는 건 내가 한 말은 틀리고, 야, 200g 아니자가 틀리고 식당이 주장한 200g이에요 라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T검정인 경우가 있어요. T검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심하긴 한데 문제 가끔 나오니까 다루긴 할게요. 모집단에 대한 평균 검정이면 단일 표본, 그리고 동일 모집단, 그러니까 비교하는 검정인데 동일 모집단에 대해 비교를 하면 대응 표본이고요. 서로 다른 모집단에 대해 비교를 하면 독립 표본이에요. 자, 요것도 문제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자, A 공장에서 제품의 불량률은 1.7%고 목표준 편차 0.3%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1.7%라는 거는 뭐예요? 평균 1.7%로 관리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 1.7%로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 공장에서 9개의 샘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더니 불량률이 1.5%였대요. 평균 1.5%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런 거죠. A 공장에서 제품 불량률 1.7%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야, 평균 1.5%던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불량률 1.7% 관리하는 게 맞니?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해서 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5% 유의 수준으로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문제 푸는 방법 1, 2, 3, 4, 5번 순서대로 했죠. 순서대로 가봅시다. 일단 기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요. 기무가설은요, 차이가 없다 혹은 동일하다를 기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A 공장의 불량은 1.7%야 라는 게 기무가설이에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뭐겠어요? A 공장의 불량률은 1.7%가 아니야. 1.7%가 아니야. 이게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가설이요. 이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양측인지 단측 검정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7%가 아니야 라는 걸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에요. 작다 크다 다 검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A 공장이라는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있죠. 한 개 모집단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표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은 계산할 건데 검정 통계량 얘는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뭐를? x-뮤 해서 기대값으로 뺀 값을. 지금 표본의 평균은 1.5 주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모평균은 1.7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1.7 넣어주고 그냥 숫자만 다 딱 해서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루트 9 샘플 n은 9개니까 루트 9고요. 표준 편차 0.3이죠. 그리고 0.3 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양측 검정이니까 요쪽이 기각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기각력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기각력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0.95잖아요. 95%로. 5% 유의 수준으로 검정한다는 건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0.025가 돼야 되고 이쪽도 0.025가 돼야 되죠. 그래야 둘이 더해서 0.05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요 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Z 0.025. 여기는 플러스 Z 0.025가 되고요. 값은 몇이에요? 1.96이죠. 자, 문제에서 항상 얘로 낚시를 많이 할 거예요. 5%니까 Z 0.0으로 써야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둘을 합치면 0.05가 돼야 되니까 0.025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1.96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좀 지워볼게요. 이거는 좀 지워놓으면은 내가 구한 값은 검정토끼랑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96보다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기각력에 있어요? 채택력에 있어요? 기각력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각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기각력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각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시켜버리면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니까 야, A 공장의 불량률은 1.7%다. 얘가 기각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7%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만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살짝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살짝만 더 들어가면요. 내가 아까는요 1.7%가 아니다라고 검정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문제에서 1.7%보다 작은지 검정해라 라고 주어졌어요. 작은지 검정해라. 그럼 작은지 검정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정규 부포가 있을 때 이쪽만 검정하면 돼요. 여기는 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측 검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작은지만 검정하면 되니까. 여기가 0.95면 여기는 Z 그때 0.05 마이너스 Z 0.05 이때 이걸 쓰는 겁니다. 이때. 왜? 넓이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요. 값이 뭐예요? 1.645겠네요. 마이너스 1.645죠. 어쨌든 마이너스 1.645는 마이너스 검정 통계량은 어차피 이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쪽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어쨌든 기각력 안에 들어있죠. 기각력 안에 들어있으니까 귀모가서 기각은 맞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얘를 쓰냐는 양측이냐 단측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심화 있는데요. 심화 한번 봐볼게요. 이거 심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건너뛰세요. 근데 위에 게 이해가 되셨으면요. 밑에가 이해 안 되시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목표준 편차라고 안 주고요. 이거를 목표준 편차 모른다고 했어요. 아까 목표준 편차 모르면요.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T검정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T검정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1, 2, 3번까지는 동일해요. 귀모가설, 대립가설 설정하고요. 양측 검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1표본인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검정통계량 계산하는데 검정통계량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표본 표준 편차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식은 무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로만 바뀐 거니까. 이제 기각력을 계산을 할 건데 아까는 기각력이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런 값이었지만 T분포이면요 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18이 돼요. 즉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18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2.18이 돼요. 아까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었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검정통계량이. 그럼 검정통계량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네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이제는 기각력에 있어요? 채택력에 있어요? 요 안은 채택력이죠. 그쵸? 채택력에 있으니까 아 얘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죠? 그쵸? 정규분포일 때랑 T분포일 때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야 돼요. T검정인 경우는. 그래서 A 공장의 불량률은 1.7%가 맞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T분포로 검정을 하면.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태까지는 정규분포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만 알고 계시되 T분포가 혹시 나올 걸 가정해서 제가 한번 심화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푸는 방법 똑같고 요것만 달라지고 요거는 T분포표 책에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구글링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T검정인 경우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일표본, 대형표본, 독립표본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은 아니에요. 모집단이 2개 이상인 건 아니고 A 공장 하나니까 그냥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검정하는 상태죠. 그래서 단일 표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지금 가설검정 쪽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어요. 가설검정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ADSP 시험이었으면요, 가설검정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낼 문제들이 많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제 빈도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요, 그냥 외워서라도 들어가세요. 이 위에 제가 푸는 방법 5가지 해놨잖아요. 그거라도 외워서 들어가시고, 여기 숫자들 보면서 그냥 숫자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풀려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과목이 끝났습니다.